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총선 결과는 미래통합당 역사상 최악의 선거였습니다. 수도권은 사실상 전멸이었습니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도권 동부의 거점인 하남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분투했지만 1심 실형 선고로 인한 컷오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불복한 무소속 후보의 분열과 공격으로 결국 패배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창근 후보인데요. 경제학 박사이고 서울대 교수 출신의 학자이면서도 현실 정치의 밝은 전문가입니다. 패인을 객관적으로 복귀해드리고요.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보통 생각하면 네. 패배 이후에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이렇게 신의 한수 나와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뭐 그날 저도 개표 방송을 봤는데요. 보고 이제 어쨌든 밤 12시 정도 돼서 어쨌든 당선인한테 공개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하고 저희 하남을 위해서 어쨌든 더 열심히 잘해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저 역시 이제 하남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 미래통합당의 하남시 당협위원장으로서 다시 뛰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다시 밝은 모습으로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겠다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어깨에 힘이 빠지셨는데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신의 한수는 네. 이창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건 원래 선거 진 다음 날부터 새로 선거 시작하는 거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입성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또 복귀는 잘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순서를 미래통합당 수도권 선거 전반적으로 네. 패배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요. 네네. 특별히 하남 지역에서는 왜 졌는지 네. 그 부분을 좀 얘기해보고 네. 그 이후에는 네.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수도권에서 저희가 참 참패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수도권 선거를 거슬러 올라갈 때는 사실 지난 2004년 차떼기 정당으로 첫 번째 저희한테 기회를 달라고 했던,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당을 이끌었을 때, 그때 당시 어쨌든 128석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어쨌든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 의석이 점점점 늘었는데 어쨌든 다시 찾아온 위기가 정확히 8년 후인 2012년도였었습니다. 네. 그때도 역시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과반 의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역시 과반 의석이 밑바탕이 된 거는 수도권 지역에 어쨌든 한 34% 가까운 의석 비율로 따졌을 때 했기 때문에 152석이라는 그러한 기염을 토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바로 직전인 2016년도에 당시 어쨌든 새누리당의 자만, 공천파동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하고 한 석밖에 차이 안 나는, 그냥 제1당이 어디냐 할 때 딱 한 석 차이였었습니다. 그렇죠. 한 석 차이로 어쨌든 저희가 2당은 됐지만 민주당과 거의 대등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도권에서 그래도 2012년도보다는 조금 미진하지만 수도권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처절하게 수도권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선거를 쭉 치르다 보니까 선거 기간 중에 사실 악재라면 악재가 여러 번 터졌지 않습니까? 선거 사실 시작 전에도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시작이 됐었어요. 뭐냐면은 공천 파동의 교훈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공천 때문에 우리가 당이 패배했다,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한 걸 다 논의를 하고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미에 공천 파동 아닌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천 파동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분이 어쨌든 당의 원톱으로 오셨단 말이죠.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역량을 당에서 최대한 활용을 못했다. 그리고 그분이 부족한 시간에 어쨌든 경제 관련 메시지를 당에서 어느 누구도 대안을 제시 못했을 때 재정구조개혁,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제도라는 것을 인용해가면서 10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경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라리 지급하려면은
모든 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은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거기에 종사하는 계층에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겟이 된 피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계층에 집중해라고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고군분투했단 말이죠. 예. 했는데 그 효과를 또 선거 중반에 가서 반감시켜버린 악재들이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선거 흐름상 선거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중도층이 이탈했다. 예. 이게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중도층을 잡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초접전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초접전 지역도 결국은 중도층이 저희한테로 다 왔으면은 예. 이겼겠지만 저희한테 다 오지 않고 중도층 일부가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 네. 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득표율도 보면은 정당 득표율을 봤을 때는 사실 보수 진보로 이제는 그것도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예. 그래도 정당 득표를 가지고 나눈다면은 예. 저희 미래한국당이 38% 가까이 얻었어요. 예. 더불어시민당이 38% 가까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표만 놓고 보면은 네. 나올 만큼은 다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나왔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냥 보수만 놓고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데가 한 6% 가까이 예. 얻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44대 38이고 예. 국민의당을 조금 확대 해석해서 예. 저희 보수 쪽으로 근접하다고 본다고 한들 정확히 90%란 말이죠. 예. 45대 44 예. 정도니까 90%고 정의당이 10.8% 가까이 가져갔어요. 예. 그러면 정확히 정당 투표로는 사실 말씀하신 대 나올 게 다 나왔는데 예. 정당 투표에서는 중도라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지역구 후보자는 또 대통령 선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역구 후보의 면면도 봐야 되고. 예. 그런데 어쨌든 지역구 후보자한테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중도층이 존재했던 것이고 예. 그 중도층의 표심이 결국은 이 중앙 무대에서의 중앙 정치권에서의 어떤 파동이 네. 미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중도층이 우리가 빼앗긴 부분이 뼈아프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세를 보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은 결국 지역구 후보의 공천 문제가 생겼던 지역은 정확히 다 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예를 하면 네. 하남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하남 같은 경우는 사실 공관위가 저희가 공천을 문제가 많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남 같은 경우는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원리 원칙에 따라서 예. 미래통합당이 공당이고 공당의 원칙인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정확히 하나만 공천을 했고 저도 제가 낙하산이 아니라 예.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통합에 의해서 들어온 예. 사람들이 공천 접수를 확대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공천을 추가로 접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남 같은 경우는 그분하고 예. 통합으로 인해서 들어온 추가적인 후보랑 제가 경선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경선에서 공정하게 승리를 하고 근데 그 공천에서 탈락한 그분이 공천 승복을 못하고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네.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무소속 중에 당선됐던 예. 된 분인 홍준표, 예. 김태호, 윤상현. 윤상현, 공승동 예. 이런 분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분들은 뭐 쉽게 말해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거나 이러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근거를 들고 있는 당헌 당규의 법규에 의한 부적격자는 아니었단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현재 의원, 현직 의원이고 이제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았죠. 그리고 무소속 이현재 후보였는데 이분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명백하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받고 재판 중인 자는 배제한다는 원칙에 네.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결국 그 원칙을 저버리고 출마를 하는 바람에 저희는 공정한 공천에 의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 선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사실 그런 경우에는요, 당의 지도부라든지 이현재 의원한테 좀 소위 말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먹힐 만한 센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저도 당에서 이현재 후보한테 무소속 후보한테 어쨌든 뭐 유선으로 예. 전화도 하고 요청도 하고 당의 기준이 있다 원칙이 있다 그렇게 이제 다들 했다 하셨다고 노력하신 걸로는 다들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이현재 후보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근데 현역에 잘못된 재선이죠? 거죠. 예, 재선 의원이고 1심에서 판결까지 그것도 그렇습니다.
1년형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징역 1년형입니다. 징역 1년을 받은 분인데 네. 당에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만하시오. 이거는 본인이 그 정도로 고집 부리고 나왔을 때 설득이 어렵다 치면은 당 대표라든지 선거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고 있는 예를 들어 총괄선대위원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박형준 정도 된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장시간 동안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예. 하남까지 방문해 주셔서 유세는 했죠. 유세 전에 공개적으로 예. 더 뭐랄까 공개 압박이라 그럴까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노력을 해주셨어요. 예. 해주시고 하실 만큼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어쨌든 당 대표께서 당대표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는 대로 이런 생각이에요. 아쉬운 이게 부분이 공개적으로 있습니다. 얘기하면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누구든 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공천을 못 받으면.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나온다고 나온 네. 거고. 그럼 당 대표가 네. 조용히 만나서 네. 뒤에서 기분 다 아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있지 않느냐. 당원 당규도 문제지만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중도 표심뿐만이 아니라 보수 표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 알아서 좀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 재판 다 마무리되고 하면은 귀중히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어쨌든 한 석 한 석이 중요한데 그런 그렇죠. 과정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두 분의 표를 합치면은 네. 40%가 훨씬 넘죠? 합치면은 어쨌든 거의 비등하고요. 예. 민주당 후보가 비등하고 그 정말 선거 기간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후보와의 싸움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소속 이현재 후보가 저희 캠프를 공격하고 뭐 정말 마치 제가 원내 제1당의 대표주자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싸웠고요. 아이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와 제대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1대 구도로 만들어졌다면 네. 오히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성산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선을 거기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소회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현재 무소속 후보가 나가면서 우리 당의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정치력, 지도력 이런 게 실망해서 차라리 민주당을 찍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종합한다면 참 아쉬운 선거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국민이 다 알고 역사가 네. 평가하니까 그렇게 당헌 당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본인의 사리 사용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든 변명을 하든 간에 그거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죄라고 저는 그렇겠네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에는 어쨌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바쁘셨고 종로에 올인하셔야 됐겠지만 황교안 전 대표께서 그러한 정치력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쉬운 감은 있죠. 아쉬운 감은 있고 그리고 이번 전체 선거를 놓고 봤을 때도 선거 중반 이후에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네. 우리가 수도권에 전패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를 이끄는 것이고 그렇죠. 당의 대표가 당의 후보라 하더라도 당의 네. 살림을 끌고 당을 리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윤리위원회나 이런 건 결국은 당 대표가 다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처리 과정에 있어서 매끄러지 못한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참 뭐랄까 중도층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참. 예. 그리고 또 하남의 위치 자체가 서울의 선거 바람이 경기도 동부로 그렇죠. 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남 정말 중요했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중요시 않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드는데 이미 다 지나간 네. 일이니까요. 근데 공천도 보면요. 이창근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하남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신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23년째 살고 있죠. 제가. 지금 근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수도권 다른 지역들 공천 보면은 지역 기반이랑은 완전히 개념을 달리하는 궤를 달리하는 그냥 진짜 다른 곳에서 그냥 꽂아버린 기계적으로 무슨 체스의 말을 갖다가 그냥 옮기듯이 놓은 공천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도 이제는 지역 기반 생각 안 하고 공천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인데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이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서울, 인천, 경기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도는 어쨌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도시가 점점점
확장되는 예. 성장 도시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전통적인 촌락이나 그러한 데서 출발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도시가 확장하면서 성장했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원주민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100% 이전하고 외부인이 100% 유입된 지역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인천도 일부 그런 지역이 존재하고요. 예. 서울도 물론 일부 그런 지역이 그렇죠. 존재합니다. 예. 그 퍼센테이지가 비중이 예를 들어서 10%대 과거 뭐 20%, 30%에서 10%대로 줄고 예. 한 자릿수로 줄고 줄기는 줄었지언정, 그리고 또 하나 그 원주민을 대체한 세력이 저처럼 예. 이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그렇죠. 그 도시의 성장과 같이 함께한 10년, 20년 예, 살았으면 그러한 그 지역 사람이 사람들의- 되잖아요. 예, 비중이 점점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도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원주민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최소한 선거 몇 년 전이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호흡하고 예.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번에 저는 느꼈어요. 예.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그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016년대 공천 파동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석을 몇 개 놓쳤다 잘못했다 예. 해놓고 공천 파동을 똑같이 했는 것처럼 예.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지 않습니까? 예. 꽂으면 된다, 낙하산 예. 되면 된다, 이래서 우리가 실패했다, 그래서 낙하산은 지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꼭 공천 때만 되면 광고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러한 민주당 후보들도 물론 그런 후보가 있겠지만 예. 그러면 민주당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그 지역의 지역민들과 호흡을 하고 지역민들이 이러한 후보가 이러한 공약을 냈을 때 예. 맞다, 나랑 생각이 비슷하구나, 음. 나랑 경험을 같이 했구나, 이런 걸 동시대로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쉽죠. 예.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 미래통합당 수도권의 전패라고 어쨌든 꼭 필요한 만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처럼 여당을 견제할 꼭 필요한 만큼만 힘을 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듯이 미래통합당 처절한 반성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성이 과거와 같은 그런 반성이 아니고요. 당장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 눈에도 당장에 보이는 게 이번 총선 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시기 전에 제대로 된 정책 공약 하나도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선거 공약집이라고 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세일즈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게 아닌가, 그런 컨텐츠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이 지금 위기에 또 빠졌는데요. 총선을 계기로 위기에서 벗어나야 될 2020년이었는데 다시 위기에 빠졌지만 저희 처절하게 다시 반성하고 다시 출발한다면은 새로운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다시 뛸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선 패배를 했는데 공천도 문제가 있고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진 악재도 나왔습니다. 근데 악재도 악재지만요, 예, 이렇게 하남같이 무소속이 나와서 표를 나누는 상황,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 특히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설득을 했으면 우리 표가 하나가 되고, 또 그게 그 화합이 하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 인근 지역들도 다 패배했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까지 상호 간에 서로 좋은 작용이 됐을 텐데 그게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미래통합당도 새로이 출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창근 후보도 이제 선거 3일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 후에 이창근 박사의 승리 소식을 기대할 텐데요. 미래통합당도 예,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대선에서나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나 새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도요, 많이 반성하고 또 그동안 그래왔듯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